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대표강사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박인호 수장님과 함께 오늘 발표했죠.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긴급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12월 4일, 6일, 7일 날 학관로에서 공개 강연으로 하는 탐구보고서 수업과 한번 연결지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수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김성재 대표님이야, 워낙 유명하시니까 따로 소개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는, 현재 대치동에서 매년 스카이, 그 다음에 의치양, 네, 합격생들 한 300명 정도 지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입시 컨설팅 전문가? 라고 자칭,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100여 회 이상 특강을 진행하시는데 이 정도면 타치잉 아닌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요청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술자리에서 저에게 나 정도면 그래도 상위 0.1%의 컨설턴트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아무튼 네, 지금 대학원에서도 논문 특강을 진행하시죠? 논문 지도랑. 네, 대학원생들 논문 특강이나 또는 논문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사교육연구회라는 석사, 박사, 이제 교수님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매월 논문 세미나 계속 진행하고 있는 또 한편으로는 연구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저도 저희 후배들이거나 타전공까지 저도 논문을 좀 봐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끼어들고 싶어가지고 오늘 발표한 내용 아까 화면 준비하신 거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네, 이게 오늘 발표한 내용의 고령자잖아요. 어찌됐건 좀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읽어봐도 그래서 뭐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라는 걸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딱 보면은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논술 위주 전형이랑 특기자 전형 이제 폐지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행간의 의미들을 조금 오늘 짚어보면서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탐구보고서, 이 교과 연계 탐구보고서죠. 이 교과 연계 탐구보고서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장 12월 4일날 있는 강의를 폐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비교과 활동 대입에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과 활동을 폐지한다기보다는 이제 입시에다가 활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된다고 보고 이제 입시에 활용될 때 정규 동아리만 활용을 하고 자율 동아리는 실적을 활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부분 변경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자료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그리고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그래서 대입 미반영 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활동들을 했고 학생부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거나 네, 아예 블라인드 처리하고 대학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얘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를 아예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봉사활동을 뭘 했는지 이걸 볼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는 학교에서 하는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자율 동아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네.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폐지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이런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외부적인 개입 요소가 있는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를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세특이랑 행동 발달 이런 것만 남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세특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네요. 네, 앞으로 세부능력 특기상의 시대가 온다고 봐야죠.
사실 세특에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요령껏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 전문가시잖아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독서활동을 여기다가 학생부에 넣어봤자 이제 블라인드 처리되거나 입시에 반영을 하지 않으니 그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면 되죠? 뭐 마찬가지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책을 읽고 이러이러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음. 공부해봤다. 네, 이럴 수 있겠죠. 네. 다음 화면 특목자사고 페이지 2025학년도부터 네, 고교학점제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게 행간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왜 폐지하는가?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왜 축소하려고 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정시를 왜 확대하려고 하는가 이건데 사실 이게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수시를 늘리고 정시를 늘리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고교학점제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목고나 자사고의 현재의 양적 수준으로 지켜봤을 때 이게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계별로 없애려고 했단 말이죠. 네, 2018년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상상고나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들 여기가 좀 타겟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또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서 네. 상당히 좀 교육부 차원에서는 골머리를 썩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에 예정된 이제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재평가하지 않겠다. 전면적으로 다 없애겠다 하고 선언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초석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 입시에 있어서 좀 크게 달라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입시가 달라지겠고 학교에서 수업하는 방식도 달라지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입시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제 네. 평가 요소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고교학점제 부분은 뒤에 가서 바로 보시죠. 아, 네. 네,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로직인데요. 네. 이것은 뭐 다음 주에 설명회 날 네.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오늘 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네, 그렇죠. 깊게 이야기할 건 네, 아니기 그때 좀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을 진로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진로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진로 중심으로 아이들이 활동하고 공부한 걸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3년간의 활동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정권에서는 또 정시를 늘린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등급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렇죠. 네. 앞으로는 네. 이게 성취도로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고교학점제의 부분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퍼센테이지는 교장 재량. 예, 네. 교사 재량이라고 교사 해요. 재량. 예, 더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네.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네. 일반 선택 과목은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네, 4등급으로 등급으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이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죠. A, B, C로 나오고 예, 그렇죠. 지금 이 친구는 B를 네,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전 과목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대학은 선발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이 A, B,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3년 동안 어떤 성취를 보였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제 동아리 활동도 볼 수 없고 뭐 여타의 어떤 비교과 활동들을 볼 수 없으니 진로 활동 결국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집중할 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전에는 뭐 내신을 잘 보고 지필평가도 잘 보고 수행평가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 그리고 그렇죠. 11% 안에 들어가면 2등급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여기만 봐도 30%가 A등급이니까 3.5등급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네네. 3등급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A등급을 맞게 되면은 얘 성적 수준만 가지고 이 아이가 좋은 아이다, 좋지 않은 아이다를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생부에
세특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A, B, C 저기 퍼센트가 이런 예시인데 네. 이번 학기에 뭐 학생들 태도가 되게 좋아서 선생님이 70%를 A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이제 학교별로 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 A, B, C를 가지고 이제 계량화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이제 어제죠. 어제 발표한 거에서 고교 프로파일 폐지한다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뒤에 있는 정보들까지도 이제 대학에서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비교과 활동 폐지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조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뭐 독서, 뭐 미반영 이렇게 있는데 미반영이라는 말과 미기재라는 네. 말이 다릅니다. 기재는 쓰면 안 네, 되는 거. 미기재는 생활기록부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 거고 네.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는 올라가 있대. 그 내용을 삭제한 상태에서 대학에 제출한다. 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근데 앞으로 어쨌든 세특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율 동아리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반영된다고 한다면 굳이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데,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죠. 이게 이제 적용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냐 많이 하지 않았냐, 어떤 봉사활동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봉사활동을 1년에 뭐 100시간 누적으로 200시간 200시간까지는 아니겠네요. 100시간 뭐 80시간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높게 유지했다. 혹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할 시간에 공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바라볼 때,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양적인 것도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어떤 학생이 봉사활동을 뭐 200시간을 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40시간을 했다. 네. 둘 다 똑같은 1등급이야. 네. 그러면 한 학생은 주 6일 공부하고 1등급이고, 네. 한 학생은 주 7일 공부하고 1등급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양적인 부분도 봤는데, 이제 아예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이들은 좀 홀가분해졌으니 자유로워지는 거네요. 네. 근데 약간 뭐 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네. 뭐 인성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봉사 시간 네. 최소한의 한 40에서 60시간 정도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주 구체적인 방안, 평가 그렇죠. 방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반영을 안 하겠다, 실적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한국사처럼 적어도 이 정도는 넘어야 된다라는 네. 가이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가세요. 네, 이제 세분 네. 특기사항이 이제 이런 거죠. 세트. 네. 저희가 강연 때 공개를 좀 해드릴 거잖아요. 지금 아마 화면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강연 자료집에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세특이 사실은 이 내용이 문제죠, 내용이. 세특이 뭐 몇 글자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적히는 세특이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과형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해서 뭐 남다르게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종합형이라 하게 되면 뭐 국어 공부를 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UCC 같은 영상도 찍고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동영상으로 전달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죠. 뭐 아내시의 마녀라고 불리는 곡선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 자, 여기 아래를 보니까 여러 자료를 스스로 조사한 후 마지막에 보니까 네. 수준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럼 이 수준급의 보고서가 뭐냐는 얘기죠. 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만 보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준급의 보고서를 네네네. 수준급으로 쓰려면 네. 12월 4일부터 진행하는 탐구보고서 강연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아이들이 알아서 수준급의 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훈련을 해야 되니까. 네. 보고서도 쓰는 요령들이 있고 많이 써보면 써볼수록 잘 쓰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수업이 저희가 준비한 수업 아닙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네. 학교에서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러한 지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 원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아마 강의 저희 이제 영상 시작할 때부터 뭘 이렇게 서류를 싸놨나 하실 텐데 요게 전부 다 학교생활기록부잖아요. 네네. 네, 학교생활기록부 4번입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 뭐 상담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입시 쪽으로.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상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해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네. 분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좀 보관하고 있던 자료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네, 뭐 극히 일부분 극히 정도. 일부분이죠. 네. 일단 저희가 요걸 가지고 요번 강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300개를 이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를 봐야 되는데 뭐 12월 4일날 오셨을 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뭐 의사로 따지자면 이제 환자 진료 기록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그걸 분석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가이드를 좀 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도의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에서 오픈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서울대학교 간 학생이고요. 이 친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겠네요. 제가 맡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이제 스카이하고 오시안이어서 네. 대부분 아이들이 다 그쪽 아이들의 그렇죠. 기록들입니다. 최근에는 그 중계동의 자유자세에서도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진로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수업들을 정기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치동에만 박혀 있었는데 네. 박중희 대표님 때문에 좀 끌려 나왔죠. 네, 끌려 나오다 보니까 또 뭐 목동에 있는 또 프라미스와 원 원장님은 네. 왜 또 거기만 가서 해주냐. 네네. 지금 거기도 나가고 있고 한두 군데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또 학관로까지 이렇게 또 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보면은 네.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좀 폐지가 되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네. 워낙 네. 대필이나 컨설팅도 많았었고. 대필 좀 위험한 발언이고 네, 어쨌든 이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이 풍부한 아이들은 이미 생활기록부가 풍부하고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도 너무 힘든 노력들을 하니까 네. 생활기록부에 충실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천서도 폐지가 되는데 네. 사실은 추천서는 행동특성 발달상 네. 10번 항목 네. 네, 그걸로 대체하고 있는 학교들이 이미 많아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입학처장 같은 경우에 제발 이 추천서 좀 제대로 좀 써달라. 추천서에 차별성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겠는데 차별성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이제 모 진학신문사에 있을 때 각 대학교 입학처장님들하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추천서는 무용론이 좋았기 때문에 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여기 지금 제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이쪽도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에 간 친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도 그런 표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으실 텐데 어쩌니까 못 보여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좀 더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게끔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14일과 15일 날에는 전문가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네. 유료 수업이긴 하지만 그때는 좀 더 진한 자료들을 오픈을 하죠. 근데 그건 당연히 뭐 네네네. 네, 당장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전문가 과정을 받았다면 네. 당연히 또 오픈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네. 출신고교 후방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공공사정관들이 좀 참여하게끔 한다라는 네. 건데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공공사정관, 외부 공공사정관은 예를 들자면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네.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는 외부 사정관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기 학교 교사 말고 외부 사정관이 들어가서 그 평가 과정을 직접적으로 지켜보게 되어 있는데 대입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학교의 입학사정관 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제 외부 입학사정관을 배치하겠다라는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바람직하네요. 뭐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으로 좀 네, 들려지네요. 네, 저도 네. 이번 조치 중에서는 비교적 바람직한 조치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비교과 활동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제 또 언론이라든지 또 기타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쏟아낼 텐데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아서 또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결국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지향하는 바라든지 혹은 국제적으로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IB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와 유사한 성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들을 보면은 IB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보고서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에듀케이션 2030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인재들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즉 2030년에 성인이 돼서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된다는 맥락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 방향은 그쪽으로 딱 맞춰져는 있는데 지나가면서 입시라든지 학교 교과 과정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쪽으로 좀 더 가다듬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교육 정상화나 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미래 교육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좀 공정성이라는 데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도 다 거기에 맥락이 있는 거죠. 지금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2028년도의 입시 제도에서 수능을 좀 바꾸겠다. 새로운 수능 체제를 마련하겠다 해서 중장기 계획을 여기에 이제 1번 항목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래 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 체제 마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 방식 및 고교학 시험제 등 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 체제를 2021년도에 마련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논술형, 서술형 유형뿐만 아니라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물론 이게 취지대로 잘 수능이 좀 변화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뭐 예전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수능이 이제 뭐 자격고사화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러게 되면 대학들은 면접을 강화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면접이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과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면접 예. 프로젝트. 예,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입시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잠깐 보고 넘어가면 네. 지금까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화면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네, 그렇죠. 입력하거나 보는 화면들. 네, 실제로 이런 네. 화면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이 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2012년도, 13년도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동일고교에 지원한 명단부터 시작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대학들은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를 알고 네. 또 그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어떤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와서 우리 대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고등학교 출신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1단계에서 이 부분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아예 모르게 하겠다. 지금 현재의 블라인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서류가 통과되고 나서 면접장에 갔을 때 자기 학교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정도. 예, 이 정도의 블라인드 면접인데 아예 서류 자체부터 블라인드 처리하겠다. 이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고요. 그러면 왜 이런 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네. 그동안에 많은 특목고들이 좀 반칙 아닌 반칙을 저질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교 프로파일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 고교 프로파일이요? 네. 지금 이제 폐지하겠다는 그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고교 프로파일을 하게 되면 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고교 정보가 다 네. 올라와 있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학교 알림이라고. 네. 학교 근데 알림. 그게 고교 프로파일은 아니고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고등학교들이 네. 아예 자기 학교에 하고 있는 활동들, 음. 그 다음에 각종 대회, 그리고 아이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대학에다 제공을 합니다. 이게 고교 프로파일의 핵심인데, 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 독서활동, 네. 원서로 읽은 책이 5권 이상. 네. 원서. 네. 자, 등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칭찬카드 20회 이상. 네. 되게 인성이 좋았다는 얘기죠. 네네네. 선도카드. 예, 3개학년에 있어서 3회 이내.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항목은 제가 좀 블라인드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약간 이것도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네. 12월 4일날 설명회에서는 이걸 공개를 합니다. 아, 네, 여기 근데 나와 있는 그 뭐 토플이나 탭스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공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를 12월 4일날, 6일날, 7일날 강연에서 오픈을 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토플, 탭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전공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네. 뭐, HSK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이 어떤 항목에도 현재 적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아. 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어떤 항목에도 절대 적을 수 없는 항목들인데, 네. 이것을 공개적이 아니죠. 공공연하게, 네. 예, 대학에다가 이 학생이 몇 점이라고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반칙 아닙니까? 아. 예, 이런 반칙들을 저지르고 있으니, 음. 네, 일반고 아이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 자체가 네. 들어가는 내용들 자체를 앞으로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 네네네. 아예 1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개혁안에 제가 봐서는 가장 좀 핵심이고 가장 좀 잘 효과적으로 짚어낸 부분이 아닌가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 대입제도나 교육과정의 어떤 공정성, 여기서 공정성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이런 어떤 방침들 이런 것들은 공정성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정시 확대. 네, 정시 확대 좀 핫하죠. 사실 그 지금 연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 이미 정시가 34% 가량 되잖아요. 물론 네네네. 고대 같은 경우에는 18%,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되는데 뭐 고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끌어올리면 상당 부분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연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가봤자 한 6%만 올려도 여기는 이제 맞춰주긴 할 텐데 그래봤자 지금 5,625명 올라가는 거네요. 제가 잠깐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을 가져왔는데 이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변천사를 제가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작은 건 놔두고 크게 변한 것만 35번이 변했거든요. 그러면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부에서 자 교과 전형을 30% 이상 실시하던 정시를 30% 이상 실시하던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30% 이상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마치 고려대가 뭐 범죄 네. 또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네, 네. 오해받고 있는데 사실은 고려대는 교육부 말을 충실하게 따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학교장 추천 1, 2
해가지고 교과 전형 쪽으로 가려고 했던 학교였어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정시 쪽으로 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정시 전형 확대를 기조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건데, 이제 김상훈 교육감이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갔던 내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터뜨리고 있다고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의미를 좀 보면, 네. 지금 이미 지금 30%가 넘어요. 이미. 네. 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2월이니까. 예, 네. 2월 인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미 30%가 지금 넘고 있다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고려대가 이제 확연하게 좀 적은 게 보이고, 네. 근데 이 적은 고려대마저도 정시 쪽으로 2월 돼서 넘어오는 인원을 합치면은 일단 20%가 넘어가고 있죠. 서울대 거의 뭐 30% 육박하고 있고요. 네. 시립대 40%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인데, 사실 대학들의 이 정원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네. 상위 우리가 15개 대학이라고 할 때 15개 대학이 평균적으로 3,000명이라고 하게 되면 45,000명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전국 기준이고, 네. 이게 서울에 있는 주요 20개 대학 기준이에요. 64,000명. 네, 그렇죠? 그러면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정시가 23%입니다. 네. 이게 40%까지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7만 명대에서 14만 명대로 늘어나게 되면 2배가 늘어나죠. 네. 이러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여기에서 네. 현재 30%인데 늘어나게 되면 몇 명이 늘어나게 되냐면 6천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거든요. 네. 예, 이 정도 인원이니까. 9%. 예, 여기서 10%면 약간 더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 20개 대학이 아니고 15개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6천 명 미만, 5,900 몇 명 정도의 지금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상위 15개 대학의 정시 인원이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3,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13,000명이었을 때 여기에서 한 6,000명 정도가 더 붙으면 네.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산수로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만 명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그럼 문과 만 명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문과 만 명의 의미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네. 이게 지금 전국의 지금 석차 등수, 네. 문과 아이들 기준으로, 네. 그러면 45등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누적되어서 마지막에 이 커쳐져 있는 이 부분이 10,000명이에요. 이게 10,000명인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외대 글로벌까지 다 합쳤을 때가 10,000명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숙명여대까지 해서 네. 약 7,000명 정도가 정원인데, 네. 자, 더 늘어나서 10,000명, 여기까지가 이제 10,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현재 한양대 에리카나 인하대 또는 외대 글로벌을 갈 수 있는 아이가 네. 이제는 숙명여대나 성실대 정도를 갈 수 있다. 그래서 학교의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크게 큰 어떤 변화는 없다. 네. 어디로 갈수록 상위권으로 갈수록 촘촘해지기 여기 때문에. 옮겨서 봤자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늘어나봐야 뭐 얼마 네. 늘어나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한양대가 지금 문과 기준으로 해서 수능에서 한 5개 정도 틀리면 한양대를 가거든요. 네. 전체 과목에서. 네. 그러면 이제 한양대를 6개 틀리면 갈 수 있다. 뭐 요 정도 네. 느낌이겠죠. 네. 네.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렇네요. 네. 밑에서는 그래도 학교를 여기 나와 있는 순위를 봤을 때 한 4-5칸 정도, 한 6-7칸 정도 올라가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 아래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아래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수 차이가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뭐 위에서도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룹에 있는 아이들은 칸을 한 2칸이나 3칸을 올릴 수 있으면 이쪽 네. 그룹의 아이들은 이제 2칸이나 1칸. 네.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의 아이들은 이제 1칸이나 아니면 제자리. 네. 같은 학교 내에서 네. 학과가 좀 좋아지는 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요거 자랑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쓰신 논문이 대학 입시 진로 진학 컨설팅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 연구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그 아까 입시 제도를 몇 년간 다 해서 연구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해방 이후부터 해가지고 해방 이후부터 네네네. 가장 최근 연도까지 네. 입시를 다 살펴보신 거네요. 네네네. 대학 입시. 네, 그렇죠. 대학 입시. 알겠습니다. 어. 타칭 그러니까 석사 논문도 대학 입시 진로 진학 컨설팅에 관련된 걸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시잖아요, 이제. 석사가 마스터니까. 뭐 그런가요? 네. 박사는 닥터고 석사는 마스터니까. 네. 진로 진학에 대해서는 마스터시네요. 뭐 어쨌든. 네. 워낙 겸손하셔가지고 자기 자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면접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고대거든요. 고대가 지금 학교장 추천 1,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 네. 이 세 가지의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요.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면접인데, 네. 학생부 면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이제 서류를 보고 일단 1단계에서 통과된 아이들이 2단계에 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네. 이때 이게 제시문이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도 제시문, 여기도 제시문. 또 이제 우리가 3년 전에 고대가 논술이 없어졌다. 네. 네, 그래서 되게 호평을 받았었는데, 논술이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저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시문이 지금 이거거든요. 네. 예, 뭐 일리투스에는 치유의 효능을 가진 셈이 있었는데, 자,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 이렇게 네. 네 개의 지문을 주고 이것을 가에서 밑줄 친 니은을 내용으로 설명해봐라 해서 네 문제를 줘요. 네. 자, 이걸 아이들이 20분 만에 읽고 생각을 정리해서 이게 네 개의 답변을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논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로 하니까 말로 하는 이걸 거죠. 구술이라고 하고, 그렇죠. 구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서울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면접 논술고사를 보지 않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고대인데, 네. 서울대 고대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네. 결국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가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수업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 이 수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했었고 내일도 해야 되고. 네. 네. 아직 다 안 끝났나 보죠? 네, 이번 주 주말에 이제 고대가 일반 전형 마지막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문제 한번 봤잖아요. 네네. 어렵더라고요. 네. 잠깐 이제 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수험생이라면 이번 설명회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그러면 없애면 네. 되지 않겠느냐? 네. 공정해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제시문 없이 우리 수험생은 경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제시문 있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가이드라도 좀 있으니까, 네. 논지라도 있을 텐데, 차라리 경쟁이라고 하니까 이 경쟁의 의미를 어느 방향으로 짚어내느냐부터가 이 친구의 역량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거에 대한 모범 답안하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김성태 대표님과 함께 탐구 보고서, 정확히 따지자면, 교과 기반 탐구 보고서를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아마 그날 강의를 오시면 정확하게 들릴 겁니다. 네. 경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해제는 그날 강의에서.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사실은 뭐 오늘이죠. 오늘 지금 12시 넘어서 이제 뭐 어제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제 발표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11월 중으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그 전에 힌트는 많이 줬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부에서 이런저런 것들 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특목자 사고 폐지되는 거는 원래 수순이었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발표하고 어떻게 그 결정을 끌고 가느냐. 여론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었는데,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입시제도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앞으로 달라지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거나 혹은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목자 사고도 없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애를 키우면서 또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비교과 없애지니까 이제 뭐 탐구보고서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세특에서 아이들이 교과목 공부를 하면서 지금 수행평가 대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학교에서 빡세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수업들을 계속 하거나 혹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보고서라든지 혹은 PPT 같은 거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수준이 어지간한 성인 못지 않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미리 시행착오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고민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워크북과 수업 교환까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뭐 대치동에 무슨 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학생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봤다 라는 정도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 아닌 노하우를 좀 낱낱하게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노하우를 만약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이라고 친다면 이제 적어도 몇백만 원 정도는 받아가면서 뭐 월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전문가 과정은 비용이 아주 파격적이죠. 뭐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처음에 저희가 79만 원 하루 8시간 수업에 네. 79만 원을 받고 싶어 했었죠. 왜냐면 그것도 저렴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노하우라는 게 사실 지금 굉장히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도 학생들의 탐구보고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거나 혹은 들어는 봤지만 도대체 저건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마치 한동안 코딩 수업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이 코딩 수업이 중요한데 그 코딩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막연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좀 자세한 내용은 그날 좀 강연에서 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 할 텐데 일단 교과서에 각 과목마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탐구 주제 활동이시네요. 탐구 주제 활동, 쉽게 말하면 교육 목표죠. 네네네. 네, 교육 목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네. 안에서 탐구할 주제를 찾아보면 되고 또 이 이야기 또 해드리면 영상만 보고 안 오실라나? 아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봐도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는 이제 논문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보고서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탐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사실 대학원생들도 논문 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국어 시간에 탐구 보고서를 쓴 친구인데 이제 보면 뭐 어근을 활용해서 단어를 외운 A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음악의 종류가 학생들의 학습과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수학적으로 또 통계 처리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크게 보고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수치를 분석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계 포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제로 제가 수업했던 거죠? 네, 수업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차 시에 걸쳐 가지고 각 회차마다 주제를 잡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방금 제가 잠깐 나왔다 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썼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8주 만에 나온 거죠. 8주가 아니라 8차 시 수업에 네, 8차 시 하루에 2시간 8번인데 수업은 5일 했었던 거고 3주 안에. 네, 이게 이제 뭐 2시간 동안 해서 한 차시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네.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해야 되는 차시에는 네. 2시간 만에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2차시나 3차시를 묶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 화면을 좀 띄워드린 이유가 제가 논문을 가지고 나온 게 논문을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목차가 있죠. 서울온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네.
네,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약, 연구 결과, 요약, 결론, 제안, 연구 네. 결과, 결론. 네. 네,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하고 있는 그러한 논문의 형태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연구 결과.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도표 시각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8페이지짜리 이게 지금 보고서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한 내용인데, 네. 사실 약간의 가이드만 해주고 아이들에게 이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네. 사실 학년이라든지 네.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과 수준의 어떤 성취도와 상관없이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훌륭한 결과물들을 내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오늘 먼저 네. 소개해드리고, 네. 우리 전문가 과정 또는 다음 주 공개 특강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업의 결과물들이죠. 보고서들이 잘 나왔는데 뭐 이제 많게는 40페이지짜리도 있었고 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도 있었고 네네, 오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20몇 페이지, 30몇 페이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 것 정도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뭐 예를 들어서 교내 대회라든지 혹은 교회, 이제 뭐 국가기관, 부속기관에서 하는 어떤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어떤 대회들이 있잖아요. 뭐 대학에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여기까지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정도까지 쓴 친구들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어떤 하나 이런 보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들이 결과물은 보고서가 나오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후기를 받아보면 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걸 느낀대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느끼지 못했던 희열감을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이 느끼게 되고, 이로써 내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한 공부로 접어드는 어떤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보고서가 아닌가. 제가 박사를 가기로 결심을 했던 이유도 석사 때 논문을 쓰면서 재밌다.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하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나갈 수가 있겠구나. 내 걸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요거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왕 할 거 그냥 바로 연계해서 그냥 박사가 좀 들어가면 저 개인적인 캐리어에도 좋긴 하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사례처럼 아이들도 그런 거를 느낀다면 이건 진짜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탐구 보고서라는 것을 제가 이제 원장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죠. 입시에 활용이 가능하다. 네. 아이들의 어떤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학업 역량, 전공적 적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고서가 탐구 보고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주제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실제 입시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근데 보다 더 큰 것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게 되면 이제 자유학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자유학년제가 실시됐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을 하라고 자유학년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냥 자유로운 학년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오히려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걸 느끼지 맞아요.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해도 되는 네,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디로 갈까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저는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에 학교 이제 공교육이죠. 공교육에서 문법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우리 학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말문을 틔워주기 위해서 회화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아예 없앴던 시절에 네. 우리 또 국어학원들은 나서서 아이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켰었고, 그 당시에 중학생 문맹률이 2.8%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자 교육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네. 어쨌든 우리 학원 원장님들이 뭐 생계형 학원 원장님부터 기업형 학원 원장님까지 여러 학원 원장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나라 교육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게 되면 네. 우리 학원들은 생존 전략을 위해서라도 교과형 학원에서 이렇게 탐구형 학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왜? 평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네. 학원에서 이런 교육들이 네. 많이 보급되고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2월 4일, 6일, 7일 서울, 부산 강연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날 강연장에 귀한 시간 내서 오시는 것 후회하지 않게 많은 것들을 펼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